안녕하세요. 저 코로나 확산 사태로 여러 가지로 아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오늘 그 국제법 온라인 강의 중에 좀 색다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 저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죠. 이 국제 통상 분쟁, 또 국제 투자 분쟁. 이제 이게 왜 발생을 하는지, 또 이 통상 분쟁과 투자 분쟁의 특징은 뭔지, 또 이 분쟁이 생기면 해결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신문지상에 자주 나오는,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제 분쟁 중에는 가장 자주 접하는 분쟁의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복잡한 문제도 많이 있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라인 강의가 끝나면 한번 내일부터 그 신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TV 뉴스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통상 분쟁이라는 게 어떤 그 뉴스로 나타나는가, 또 투자 분쟁은 어떤 뉴스로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그게 실제 어떤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또 실제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또 그 실제 이 분쟁들이 이 국가들끼리 또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 어떠한 어려운 점을 제시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통상 분쟁, 투자 분쟁을 계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 분쟁을 살펴보고 그 다음 투자 분쟁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분쟁, 투자 분쟁 양쪽에 공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혼란 상태에 빠졌죠. 2020년 1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지금 뭐 우리뿐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등 전 세계적으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실은 이 혼란에 처한 2020년 이전에 이미 이 국제 체제 자체의 새로운 그 흐름이 사실은 발생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제가 저 국제사회의 흐름을 한번 아주 간략히 한번 여기 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가 2차 대전이 끝난 게 1945년이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체제가 대변혁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UN 을 만들고, 또 이제 국제금융체제의 그 정립을 위해서 IMF를 만들고, 그 다음 국제교역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가트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죠. GATT, 가트가 출범을 한 게 2차 대전 직후인 바로 1947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가트 체제입니다. 지금은 WTO 체제인데 맞습니다. 하지만 이 WTO 체제가 사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지만 그 출발점인 가트 체제를 그대로 계승하고 여기에 살을 덧붙여서 확대 개편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가트 체제의 기본적인 내용과 골격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전히 가트 협정이 지금도 제일 중요한 협정 중에 하나입니다. 신문이나 또 언론 보도에서 가트 협정을 자주 보시죠. 예를 들어 최근에 일본과의 수출 규제 분쟁에 대해서도 가트 조항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또 미국과 한국과의 통상 분쟁에서도 여러 협정들이 얘기가 나오지만 가트는 늘 단골 메뉴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트 체제가 47년에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2020년 지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트 체제가 뭔가? 이 가트 체제. 이게 바로 이게 좀 더 이 일반화를 시키면 가트 WTO 체제가 바로 일종의 다자주의 체제입니다. 다자주의 체제가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다자주의 체제? 일방주의, 지역주의와 조금 다르겠죠?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그 다자주의가 뭘까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 다자협정을 체결하고 이 다자협정에 따라서 모든 국가들을, 이 룰에 동의하는 모든 국가들을 동시에 포섭해서 이 다자적인 룰을 동시에 적용을 해서 세계적인 규범을 이끌어간다는 개념이 바로 다자주의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 다자주의 체제가 바로 통상체제, 교역체제를 47년 이래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는 그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 큰 흐름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FTA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자유무역협정.
FTA라는 게 양자 간 협정, 주로 지역 간 협정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FTA가 지금 거의 한 400건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오늘 2020년 9월 3일자로 16개나 됩니다. 우리나라가 16건이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400건에 가깝습니다. 이 FTA가 바로 양자주의, 좀 더 폭을 넓히면 지역주의, 또 최근에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EU에서 그 교역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운용 방식에서 어떻게든 우리 이해관계를 먼저 반영을 하고 필요한 대로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있죠. 일방주의입니다. 그 양자주의, 또 확대된 지역주의, 그다음 우리 이해관계를 먼저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일방주의. 요 움직임이 나타난 게 대략 한 2006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서 이 FTA가 확산이 되고 지역주의가 확산이 되고 특히나 2015년부터는 특히나 보호무역주의가 더 확산이 되면서 각국이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의 최근 한 2, 3년간 수입 제재 조치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방주의적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단 중국이나 일본이나 EU나 특정 국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방주의가 점점 과거에 비해서는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근 75년에 걸쳐서 이 다자주의 체제를 위한 큰 그 발걸음을 옮겨왔는데요. 이 점점 이 다자주의 체제가 후퇴하는 모습. 또 어떻게 보면은 다시 옛날 다자주의 체제가 없던 그 옛날 모습으로 2차 대전 이전의 모습으로 점점 후퇴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최근에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서히 한 15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조금씩 이 다자주의 체제가 좋게 보면은 변형, 나쁘게 보면 후퇴 내지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올 들어 이 코로나 사태, 코비드-19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그나마 우리의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이해관계의 끈을 이어주던 생각, 바로 뭔가요? 교역을 하면 이득이 된다. 때로는 손해지만 시장을 개방을 하고 교역을 하고 다른 국가와 교류를 하고 부품을 서로 나누어서 만들고 합쳐서 상품을 만들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 이득이 된다는 생각 자체에도 지금 큰 퀘스천 마크를 지금 붙이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전에 다자주의 체제가 지역주의나 일방주의 때로는 양자주의로 조금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안타깝지만 지금 이 코로나 사태와 그 이후의 국가들의 반응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교역 체제의 본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아주 중대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20년이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아마 한 30년, 40년, 50년 후에 누군가가 2020년을 돌이켜 본다면 아마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의 질서가 유지가 되던 흐름이 크게 바뀐 시점을 아마 2020년 전후, 특히나 촉발을 일으킨 결정적인 사건을 아마 코로나19, 코비드19의 확산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흐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법의 여러 규범에 큰 영향을 아마 지금도 끼치고 있고 끼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국제경제법, 또 국제경제 관련 분쟁, 그 양자의 축을 이루는 통상분쟁과 투자분쟁, 또 통상협정, 투자협정에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자주의 체제가 지금 여러 가지 변혁 단계를 거치다가 드디어 결정적인 변곡점에 이르렀다 하는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상협정이나 투자협정에도 이제 앞으로 이미 상당한 영향을 끼쳤지만 앞으로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미 통상협정, 대표적으로 WTO 협정이죠. 상당한 변화를 거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 WTO 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미국이 그 WTO 항소기구에 위원 선임에 반대해서 지금 지난해 2019년 12월 11일자로 한 8개월 전입니다. 9개월 전이네요. 이 항소기구가 지금 운영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전혀 지금 당분간 이 입장을 바꿀 그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지금 WTO 분쟁 해결 절차가 사실상 중단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이 요구사항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방식으로 현재의 WTO 체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 WTO 체제에 미국은 더 이상 협조하거나 심지어 참여할 생각도 없다는 점을 미국의 여러 의사결정자들이 계속하여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U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모든 나라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가들의 공통점이 현재의 통상협정, 대표적으로 WTO 협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뭔가 하면 극단에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의 WTO 체제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면 문제는 미미하고 그 문제점은 얼마든지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조정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 완전한 해체와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가볍게 고쳐서 나가자. 또는 점진적으로 고쳐서 나가자는 게 지금 WTO 체제의 개혁에 대한 양극단의 그 주장이 되겠습니다. 공통점은 있죠. 그 공통점은 뭔가요? 바로 지금 체제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고쳐보자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WTO 체제나 WTO 체제에 기틀을 둔 그 통상협정도 지금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의 문제만 남아있지 바뀌는 건 이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개선 또는 크게 보면 개혁. 이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곧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 바뀌는 과정에 코로나 사태가 또 이로 인한 국가들의 그 새로운 학습의 효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의 다자주의 체제가 통상협정 맥락에서도 크게 바뀐다는 게 되겠습니다. 투자협정은 어떻습니까? 또 투자 분쟁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맥락은 다릅니다만 그 투자협정에서는 WTO처럼 전 세계적인 하나의 협정으로 운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서 다자주의 체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투자협정 부분에서는 하나의 단일의 협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진 이제 그 수많은 그 양자협정 한 3,400개 정도 됩니다. 이 3,400개 정도의 양자협정이 동시에 움직이는 형태의 좀 색다른 모습의 다자주의 체제를 그동안 유지해 왔는데요. 투자협정과 투자분쟁도 지금 2015년경을 전후해서 새로운 개혁과 개선의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협상이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협정도 지금 대대적인 지금 개편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일부 국가들은 전면적인 대개혁을 요구하고요. 또 반대쪽의 국가들은 지금 투자협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전면적인 대개혁은 아니다. 일부 개선만 가하면 된다는 게 또 이제 반대쪽 국가입니다. 독특한 게 이쪽은 지금 투자협정 개선이나 개혁 부분에서는 입장이 반대되는 국가가 미국과 EU, 유럽연합입니다.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국가가 유럽연합이고요. 점진적인 개선을 주장하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공통점은 뭔가요? 기존의 그 투자협정이나 투자분쟁 해결 체제가 문제가 있다. 고쳐야 된다. 거기에는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전면적인 대개혁이냐 점진적인 개선이냐 그 차이만 나눠질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조만간 대대적인 그 변화가 지금 예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새로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바로 코비드-19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자체에서도 투자협정과 투자분쟁 요 맥락에서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각국의 그 정책이나 또 사고의 변화가 이 투자협정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대우에 어떤 식의 영향을 끼칠지가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국제경제체제가 다자주의 체제를 모토로
지난 75년간 한 방향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들어서 먼저 통상협정 체제부터 그 다음 2015년 전으로 투자협정 체제로 이미 각각 개선의 노력과 또 심지어 개혁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새로운 국제사회의 분위기의 변화가 더 가해져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협정이 재조정되고 협정이 개정되고 또 새로운 체제가 도입될지가 이제 그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백그라운드로 생각을 하시고 먼저 통상협정 또 통상분쟁으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상분쟁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요 내용이 뭔가 하면 그 WTO 분쟁 해결 절차를 간단하게 지금 한번 도식화한 것입니다. 그 WTO의 분쟁이 제기가 되면 어떤 식으로 분쟁이 해결되는가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WTO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 아마 지금 마음속에 갖고 계신 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 제가 오늘 강의를 위해서 그 나오면서 오늘 오전에 체크를 했더니 2020년 9월 3일 오늘 기준으로 WTO에 제기된 분쟁이 596건이나 됩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596건. 그러니까 대략 한 600건이죠. 분쟁이니까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분쟁이 계속 제기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 중 지금 164개국이 WTO 회원국인데요. 이 WTO에 가입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WTO에 가입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WTO의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그 상대방의 교역 그 조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 제소를 하는 것이 모두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WTO 분쟁 해결 절차가 활성화되어서 지난 25년간 오늘까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WTO 분쟁 해결 절차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이게 WTO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그게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WTO 체제의 쇠퇴 또는 WTO 체제의 약화 현상을 초래한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분쟁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쟁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많은 분쟁들이 WTO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일부는 이게 과연 통상 분쟁인가? 이게 과연 WTO 체제의 적절한 분쟁인가? 라고 생각되는 많은 분쟁들도 이쪽으로 오게 되었거든요. 왜 그렇죠? 왜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WTO에 가입할 때 첫 번째 조건이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어떤 식의 그 무역 관련 조치도 상대방의 제소를 내가 다 감수한다는 약속하에 WTO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국제조약에서 이렇게 강제 관할권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령 ICJ는 어떻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들끼리 그 재판 관할권 형성에 합의를 해야 그쪽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할권을 법원의 관할권 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 WTO 체제 어떻게 보면 통상협정 전반에서는 항상 제소와 피제소를 전제로 한 협정을 만들다 보니까 다른 협정에서 보기 힘든 이 분쟁 해결 절차로 직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갖게 되겠습니까? 무역 분쟁은 물론 WTO나 그 통상 분쟁 해결 절차로 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본질은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다른 정치적 분쟁, 외교적 분쟁, 영토 관련 분쟁, 환경 관련 분쟁 그 본질은 딴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딴 영역에 있는 협정을 통해서 그 영역에 적용되는 협정을 통해서 이 국제 분쟁 해결 절차로 가려고 하면 첫 번째 그러한 분쟁 해결 절차가 미비되어 있거나 또는 두 번째 그 절차는 있지만 그 절차로 가기 위한 그 요건이 너무나 까다롭고 특히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경우에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쉽게 다가오는 절차가 WTO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질은 다른 이슈,
이게 인권 문제건 환경 문제건 그 여러 가지 다른 문제이지만 이것을 그 무역 관련 이슈로 변화, 또 어떻게 보면 포장, 또 어떻게 보면 변형 시켜서 WTO로 갖고 오는 사례가 점점 늘어났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피제소국 입장에서는 점점 많은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통상 분쟁이 아닌데 어떻게 WTO로 오느냐? 또 심지어 이거는 통상 분쟁이 아니니 WTO에서는 다뤄서는 안 된다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WTO의 분쟁 해결 절차가 늘어나면서 이게 한편으로 분쟁 해결 절차의 활성화라는 어떻게 보면 국제법의 룰 오브 로, 법의 지배, 강화 현상을 보여주는 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 감당하지 못할 분쟁들을 WTO로 가지고 와서 이 내용들을 소화하고 여기에 대한 결정과 판정을 내리면서 여기에서 쌓인 국가들의 불만, 그 불만에 숨겨진 이 협정의 빈틈, 또 협정의 애매함, 이 내용들이 점점 축적이 되다가 지금 여러 각도로 국가들끼리의 갈등과 긴장을 초래하는 게 지금 WTO가 위기에 처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불만을 가진 국가 중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 국가가 놀랍지 않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무려 230건 정도의 분쟁에서 WTO 분쟁의 대상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한 600건 정도 분쟁인데 그중에 얼추 한 3분의 1 정도가 미국 관련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쟁이 미국이 관여됐다는 것이죠. 이 200건 정도 분쟁에서 미국이 제소를 당한 분쟁이 미국이 제소를 한 게 아니라 미국이 제소를 당한 분쟁이 대략 한 70%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분쟁에서 그 90% 정도에서는 미국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WTO 분쟁의 상당 부분이 미국이 제소를 당한 케이스인데 596건 중에 그중에 90% 정도에서 미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불만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나 다른 나라의 불만도 불만이지만 미국이 크게 보면 2005년, 6년 이때부터 미국이 WTO 체제에 불만을 조심스럽게 표출해 오고 있었고요. 특히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서 이제 그게 제대로 이제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2015년 경부터는 점점 그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게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WTO 무력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WTO 분쟁 해결 절차의 그동안에 크게 보면 기여와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한번 바꿔보자는 게 지금 한참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WTO의 여러 가지를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 substantive provisions, 실체적 규정을 바꾸자는 논의도 지금 한참 되어 있고요. 반덤핑 협정의 조항을 바꾸자, 보조금 협정의 조항을 바꾸자, 또 새로운 디지털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들자, 환경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자, 코로나 사태에서 봤다시피 이게 의료기기 관련 협정을 새로 만들자 하는 등등의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하고 별도로 오랜 기간 이 분쟁 해결 절차를 한번 바꿔보자는 움직임도 오랜 기간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 이제는 발등에 불이 되었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그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을 하고 이제 항소기구 위원 임명에 반대하고 이 급기야 지금 2019년 12월 11일자로 항소기구 운영이 중단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든 그 타협점을 찾아서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 또는 심지어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 상황인데요. 그러면 현재 WTO 분쟁 해결 절차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바뀔 가능성이 크지만 일단은 현재의 내용이 어떤지를 한번 보면 대략 이런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해 2019년이죠. 왜 일본이 7월 1일자로 한국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부과했고,
그 한일 간의 그 교섭이 이루어지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타협이 외교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계속 한국에 부과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한국이 이제 이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다. 특히 가트 협정 위반이다. 또 기타 협정 등등 위반이다라고 해서 WTO에 지난 9월 11일 2019년 9월 11일 거의 1년 전이네요. 제소했죠. 그게 이제 한번 흐름을 보면 이런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제에서 제기된 분쟁이면 이런 흐름을 따라서 WTO 체제 내에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첫 번째가 그 협정 위반에 정부 조치가 있느냐. 사실은 협정 위반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된 게 아니죠. 먼저 제소하는 국가가 우리가 볼 때는 당신네 조치가 협정 위반입니다 하는 게 되겠죠. 그 협정 위반 정부 조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제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가령 A국이 B국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 중국의 지금 조치는 협정 위반입니다. 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이러이러한 그 관세 부과 조치는 WTO 협정 위반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단계가 여기입니다. 협정 위반의 정부 조치. 그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 WTO 협정에서는 메저라고 합니다. 정부 조치가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정부 조치가 없으면 WTO 위반으로 갈 그 첫 번째 관문도 넘지 못합니다. 정부 조치 자체가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뭔가요? 정부나 정부 기관이 나서서 뭔가 수입 제한 조치나 수출 제한 조치 또는 교역에 영향을 끼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민간인 또 민간 기업 또 소비자 단체 등 정부와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인이나 기업이나 단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결정과 그 행위들을 하죠. 자기 부자기. 그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단체 행동이나 또 친목 단체에서의 어떤 그 불매 운동이나 또 민간 기업에서 어떠한 특정 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의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부와 관련이 없다면 정부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교역에 수출과 수입에 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예 첫 번째 단추부터 들어가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애매합니다. 왜 그렇죠? 때로는 정부가 뒤에 숨어 있어요. 정부가 소비자 단체를 뒤에서 움직이거나 정부가 민간인들을 움직이거나 또 정부가 어떤 식으로 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 손을 좀 쓰거나 할 경우에는 이게 헷갈립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과연 정부 조치가 있느냐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큰 쟁점으로 있고 현재 WTO 협정으로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커버를 하거나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분쟁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내용입니다. 미국 주장은 뭔가요?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게 2001년인데요. 지난 19년을 두고 봤더니 이게 중국에 대해서 WTO 협정을 적용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은 이게 어디까지가 정부고 어디서부터가 민간 영역인지가 애매하다 보니까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게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중국 국영기업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이 정부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민간 기업으로 봐야 될 것인지가 이제 항상 애매한데요. 이게 단순히 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문제나 어떤 업체의 거버넌스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통상 분쟁이라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단계 여기입니다. 과연 정부 조치가 있느냐.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런 그 주체들을 정부라고 보게 되는 순간 거기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전부 WTO 협정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아예 협정 밖으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차이죠. 본질적인 차이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그것을 고쳐라. 그 다음 중국은 어떻게 반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치느냐. 중국의 경제 주권의 문제이고 WTO 협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부분인데 왜 미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느냐는 게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주장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타협점을 찾기가 힘들죠. 본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중 간의 분쟁이 이게 당장 어떻게 관세율을 낮추고 시장을 조금 더 개방하고
중국이 미국의 위스키를 좀 더 사고 중국이 미국의 밀을 조금 더 사고 또 중국이 보잉사 비행기를 산다고 해서 그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그냥 미봉책으로 뭔가 조금 그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것에 있을 따름이지 이 불만의 본질, 이 불만의 본질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한 미중 분쟁은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정부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정부 조치가 있죠. 그 정부 조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부 조치에 대해서 한일 간처럼 또는 미중 간처럼 내가 볼 때는 당신네 국가의 조치가 협정 위반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또 반대 국가는 협정 위반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이렇게 동일한 문안을 두고 동일한 협정을 두고 양 국가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분쟁이 있죠. 분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부 조치가 있고 정부 조치에 대한 해석과 견해를 달리하고 이게 법적으로 충돌이 생기고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첫 번째가 요 양자 협의 단계, 두 번째가 패널 절차 1심 법원입니다. 세 번째가 지금 지난해 12월 달부터 마비된 항소 절차, 네 번째가 패소국이 이행하는 절차, 마지막으로 보복 절차 내지 분쟁 해결, 요 흐름으로 이어갑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왜 우루과이 라운드입니까? 현재의 WTO 체제를 협상한 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국가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분쟁 해결 절차를 만들면서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제도를 대폭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외교적 교섭의 그 본류의 가트 체제의 모습을 그대로 일부는 유지를 하고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가 양자 협의입니다. 일단 분쟁이 제기가 되면 두 국가가 만나야 돼요. 양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숙려 기간 또는 외교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한 60일간 두 번에 걸쳐서 만나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직접 만나서 해결을 하도록 하는 그 취지는 가능하면 이리 가지 말고 두 국가가 만나서 외교적 협의로 해결을 하라라는 게 기본 취지였습니다. 중요한 절차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올바른 방향이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국가가 항상 외교를 하고 있죠. 한국과 일본은 항상 교섭을 하고 있죠. 교섭이 때로는 안 되지만 교섭은 항상 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도 싸우지만 계속 교섭은 하죠. 그러니까 2단계에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이미 2단계에서 해결되었을 겁니다. 몇 년에 걸쳐서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리 빨리 들어온 조치라도 최소한 몇 달간 적용되는 조치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조치가 도입되는 단계부터 실제 시행되는 순간부터 이미 국가들끼리 이 2개 국가, 3개 국가 또 많을 경우에는 한 10몇 개 국가들이 만나서 이미 불만도 얘기하고 수정도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도 있고 해서 이미 외교적 교섭이 한참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해결될 계제였으면 이미 2단계에서 해결되거나 아예 분쟁 자체가 없거나 했을 텐데 이미 여기까지 왔다는 문제는 뭔가요? 외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임계점을 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쟁에서 오히려 국가들끼리 감정만 악화됩니다.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와서 A국은 B국에 대해서 당신의 조치가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이거를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공격을 하고 반대쪽에서는 협정 위반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고 또 반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가들끼리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상황도 왕왕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무용지물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자, 양자협의에서 실패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양자협의에 실패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러면 그 다음 1심 절차인 패널 절차로 가게 됩니다. 패널 절차는 양국이 협의를 해서 요 분쟁을 담당할 전문가 3명을 임명합니다. 자국 국적자는 빼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미국하고 중국 간의 분쟁이라면 양자협의가 실패하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패널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두 나라가 패널을 구성을 위한 협의를 시작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3명을 임명을 합니다. 자국 국적자를 빼고요.
그러면 아마 뭐 유럽에서 한 명, 또 아시아에서 한 명 가령, 중남미에서 한 명, 이렇게 뽑아서 3명의 패널을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 패널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양국의 입장을 듣고 구두 심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문제의 조치가 협정 위반이다 또는 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판정이 나오겠죠. 이제 그 다음 항소기구 절차로 가게 되는데요. 항소기구는 요 패널 절차하고 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까 제가 패널은 그 3명을 사건마다 임명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매번 바뀝니다. 국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3명을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여기는 상설적으로 7명이 지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명이 임명이 되어서 상설적으로 제네바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7명 중에 3명씩 이 그룹을 짜서 특정 분쟁을 담당하게 되는 게 여기 이제 절차고요. 원래 패널 절차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 항소기구 절차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원래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이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항소기구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분쟁이 종결되게 됩니다. 그죠? 사실은 항소기구 절차가 오기 전까지도 종결될 수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널 절차에서 그 제소국과 피제소국 간의 승패가 나뉘고, 그런데 패한 국가, 피제소국이 만약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제소국도 승소국도 항소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항소 절차로 가지 않으면 여기서 끝납니다. 항소를 하는 경우에 항소기구 절차가 이제 도입이 될 거니까, 시작이 될 거니까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기구 절차로 가게 되고, 이제 그 3개월 이론적으로는 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복잡해요. 패한 국가가 있게 되겠죠. 피제소국이 패하게 되면 그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최초 정부 조치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피제소국이 패하게 되면 항소기구 심리를 끝내고 또는 패널 심리를 끝내고, 피제소국이 직접 패하게 되면 그 다음은 뭔가 그 조치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이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판정을 이행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없으면 패널 판정을 이행하는 거, 항소심이 있으면 항소심 플러스 항소되지 않은 패널심의 결정을 이행하는 절차가 도입되게 되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절차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패소국의 조치를 이행해야 되는, 즉 문제의 조치를 개선 또는 변경 또는 철회해야 되는 국가가 패소국이죠. 그 패소국의 상당한 시간적 기한의 이익을 부여한 단계가 이행 단계입니다. 최장 15개월입니다. 협정을 보면 1년이 넘죠. 평균 8개월입니다. 지금 600건에 가까운 분쟁에 최종적으로 이행 단계까지 넘어간 분쟁의 평균치가 8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행까지 끝나고 나서 이행까지가 또 8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긴 시간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분쟁이 완전히 해결이 되거나, 만약에 이행 단계를 거쳐서 문제의 조치가 완전히 철회되거나 또 철폐되거나 또 개선되거나 변경되면 분쟁이 해결되겠죠. 그러면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또 분쟁 해결까지가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 정부 조치를 도입한 국가가 원래 우리 생각에는 관세 부과 조치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서 패했다라고 하면 항소심까지 거쳐서 이행 절차까지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 조치가 문제가 있어서 이행을 했다, 즉 관세 조치를 철폐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해당 분쟁이 해결되게 됩니다. 독특하죠. 뭔가요? 제가 관세 분쟁이까지 간다고 했죠. 사실은 여기까지 가는데, 이행 단계까지 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대략 최근의 흐름은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열심히 해도요. 이게 단계별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제가 관세 부과 조치가 가장 대표적인 분쟁이니까요. 이게 뭐 일반적인 미중 간의 추가 관세 부과이건, 반덤핑 관세 부과이건, 뭐 보조금 때문에 상계 관세 부과이건, 아니면 수입 제한 조치이건, 하여간
일반적인 분쟁에서 가령 관세 부과 조치를 취했다면 이때부터 여기까지 이미 4년간 관세를 부과를 했죠. 아마 그걸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엄청날 겁니다. 관세라는 게 상품에 보통 10%를 부과를 한다면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가 예를 들어 한 대에 3만 불이라면 10%면 3천 불이죠. 그럼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대당 3천 불을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큰 금액이죠. 한 대. 그래서 그게 무려 4년간 이게 쌓였다면 그 이자의 이자까지 엄청난 돈이 이 시점까지는 이미 그 납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관세 조치가 문제가 있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정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승복을 해서 패소국, 즉 관세 조치를 최초로 부과한 국가가 그 관세 조치를 철폐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부과된 관세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WTO 분쟁에서 승소하면 그동안에 잘못 부과했던 그 관세, 또 관세의 이자, 그 이자의 이자까지 전부 다 합산해서 우리가 A국으로부터 돌려받는다, B국으로부터 돌려받는다. 이제 그러니까 WTO에서 반드시 승소해야 된다라는 그 잘못된 내용이 신문지상에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일반인들도 많이 이제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WTO 체제의 큰 특징이자 문제점 중에 하나고 고치자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게 단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데 문제의 조치가 그대로 남아있고 요 시점에서 소급해서 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미래에 대해서 장래적으로만 문제의 조치를 정리한다는 게 WTO 체제의 통상분쟁 체제의 통상협정의 기본 골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제 조치라고 생각할 때의 그 소급적인 그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구제 조치와는 차이가 있고, 이 차이점이 많은 경우에 혼돈을 초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소국이 지금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 문제의 조치를 제가 패소국이 문제의 조치를 철폐한다고 했죠. 문제의 조치를 철폐하면 분쟁이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아주 부드러운 시나리오죠.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에는. 때로는 철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승복을 못하겠다. 가끔 있어요. 옛날에는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WTO 체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다 보니까 이제는 패소국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푸트 드래깅, 또 승복하지 않는 미승복의 상황이 점점 옛날보다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승소국은 공식적으로 WTO의 그 분쟁 담당을 하는 WTO 분쟁 해결 기구에 이러한 미이행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보복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WTO가 보복을 승인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보복을 합니다. 승소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패소국에 대해서 보복을 이행을 하게 되는 단계가 이게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 보복 절차도 실제 적용을 해보니 많은 그 문제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복을 어떻게 보복을 하는가요? 모든 통상분쟁과 통상협정에서의 보복은 관세상의 보복입니다. 또는 교역상의 보복입니다. 교역상의 보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관세상의 보복이거든요. 자, 관세상의 보복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이라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하면 미국이 승소를 하고 중국이 패소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해요. 그럼 상당히 중국이 충격을 받겠죠. 왜냐하면 둘 다 그 큰 시장을 갖고 교역 규모가 상당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미국이 중국을, 중국이 미국을 추가 관세로 보복을 한다라고 하면 큰 충격을 받고 그게 이제 일종의 레버리지가 되어서 협정을 이행하게 됩니다. 원래 그게 아이디어였어요. 자, 좀 바꿔볼까요? 패소국이 미국입니다. 승소국은 조그마한 나라예요. 어떻습니까? 패소국이 미국이고 승소국이 조그만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예요. 시장이 작은 나라예요. 어떻습니까? 미국이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의 사건에서.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승소국인 작은 나라, 시장이 작은 나라, 카리브해의 조그마한 나라,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 그 경우는 어떻습니까? 협정에 따르면 보복을 해요. 보복은 관세상의 보복입니다. 그러니까 자국으로 수입되는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추가 관세를. 미국이 외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때는 그 타격이 엄청나겠죠. 미국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미국이 이행하지 않아서 미국의 상품에 대해서, 미국산 상품에 대해서 승소국인 작은 나라가 관세 부과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제약이 큽니다. 왜 그런가요? 미국은 별로 신경을 안 쓰겠죠. 어차피 그 나라 시장 규모 자체가 작고 거기에 팔리지 않는 상품, 관세가 올라서 팔리지 않는 상품은 다른 시장에서 팔릴 거고, 또 반대로 작은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미국 상품이 필요해서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기계 상품이건 자본재건, 그게 자동차건, 그게 미국 상품이 필요해서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이게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자기 발등에 자기 발등을 찍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 분쟁에서는 이와 같이 국가들끼리의 그 시장 규모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보복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또 그간의 그 경험이 되었습니다.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럼? 제가 현 WTO 체제, 지금 WTO 체제입니다.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FTA도 똑같습니다. FTA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이것만 없어요. FTA는 항소 절차가 없거든요. 일부 FTA는 항소 절차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FTA는 항소 절차가 없습니다. 이것만 빼고는 나머지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소 절차가 없으니까 그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흐름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점까지. WTO를 일종의 벤치마킹해서 갖고 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통상분쟁 해결 절차의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가 뭔가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4년, 긴 분쟁은 6년, 7년이 걸립니다.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죠. 지금처럼 움직이는 상황에서 4년, 또 6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소급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협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어차피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가도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에요. 그 시점에서 문제의 조치를 철폐만 하게 되면 되니까 어떻습니까? 문제의 조치를 무려 4년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 가서 철폐를 해버리면 분쟁이 해결돼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이. 소급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거 해결할 것인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또 한계. 또 세 번째 특징 내지 또 한계는 보복 절차를 지금처럼 시장 규모에 연동해서 관세상의 보복을 하는 게, 이게 결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또 시장이 큰 국가와 작은 국가의 힘의 불균형 상태가 개입되게 되면 이 보복 절차 자체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큰 특징이자 한계입니다. 자, 요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이걸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통상분쟁 해결 절차의 특징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뭔가요? 소급 적용 불가. 이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합니다. 소급 적용 불가. 미래로만 적용된다. 국가들이 1994년에 두려웠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항소기구도 만들고 처음으로 이 강제력이 있는 분쟁 해결 절차를 이제 국제교역체제에 도입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되면 그때부터 고치도록 하자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분쟁 해결 절차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아예 분쟁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낀 건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특징이자 한계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배상이 부재죠. 왜 그렇습니까?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손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때부터 미래에 대해서만 이제 철폐하는 거니까 지나간 과거의 손해배상은 없다. 소급 적용 불가. 라는 부분이고, 또 협정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니까 이게 사소한 위반이냐 중대한 위반이냐의 차이가 없고 오로지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하느냐 불합치하느냐,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하느냐 불합치하느냐지 일본의 조치가 얼마나 불합치하느냐 중국의 조치가 얼마나 경미한 위반이냐 그런 부분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게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요 코리아 페이퍼 사건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에 있었던 2006년의 반덤핑 분쟁인데요. 우리가 졌습니다. 졌는데 사실은 승소했어요. 사실은 승소하고 아주 마이너한 부분에 이제 우리가 한국이 그 패소를 한 사건인데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이너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행 분쟁으로 넘어가서 더 큰 그 곤혹을 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위반인데 결국은 사소한 위반이든 중대한 위반이든 협정 위반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모든 절차를 철저하게 따르지 않을 경우에 그 분쟁 해결 절차에 적용되는 모든 절차를 철저히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는 엄청난 위반으로 제소를 당한 거나 아주 마이너한 그 인도네시아 기업의 의견 개진의 기회를 한 번 주지 않은 그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이게 그 경제 분쟁이다 보니까 무역 분쟁은 이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WTO 분쟁에서도 항소기구는 법률 문제만 다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법률 문제가 어디까지고 사실 문제가 어디까지인지를 나누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경제적인 이슈는 특히. 그래서 이게 결합되어 있어서 양자를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게 또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보복 조치도 이게 사실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이게 특징 또 한편 한계가 되겠습니다. 바꾸자는 움직임이 오래 있었고요. 그 논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중에 일부는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바뀔지는 아직은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제소자가 입증 책임진다는 거, 그죠? 제소하는 국가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분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소하면 미국이 왜 중국의 조치가 정부 조치가 협정 위반인지를 입증을 해야 돼요. 예, 오래 써 있습니다. 이게 입증 책임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고요. 실제 WTO 분쟁에서. 근데 이게 입증 책임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쓴 이유가 이 오해를 하기 쉽게 돼 있어요. 뭔가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가 한국을 제소하면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대응하지 말지. 왜냐하면 어차피 상대국이 입증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입증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 갔고요. 이 통상 분쟁이나 뒤에 나오는 투자 분쟁에서는 뭔가 하면 조치 자체가 상대국의 그 피제소국의 정부 조치다 보니까 대부분의 정보나 사실관계가 그 피제소국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소국이 입증 책임을 수행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가 하면 일흥의 위반 사항만 보여주면, 즉 실제 개인 대 개인 간의 분쟁처럼 철저한 입증 책임의 요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입증 책임의 완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흥, 요 정도 사실관계를 보면 일흥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정도면 협정 위반의 요소가 있다는 정도까지만 입증을 하면 제소국의 입증 책임이 완수된 것으로 보고 이게 왜 사실이 아니냐 또는 사실이더라도 왜 이게 협정 위반이 아니냐에 대한 반대의 입증 책임은 사실은 피제소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소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는 원칙은 맞지만 이거를 과신을 해서 우리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섣불리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4년,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2년, 4년인데 최근 5년, 6년씩 걸리는 것도 심심치 않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정부 한 번이 바뀌는 그 단계죠. 4년, 5년이면 우리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정부 한 번이 바뀌는 행정부가 한 번 바뀌는 정도의 긴 시간입니다. 아주 긴 시간이어서 이게 어떻게 이거를 기간을 줄일 것인지가 이제 큰 과제고요. 한편으로 이 통상 분쟁 해결 절차는 효과적인 정치 외교적인 압박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국가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정치적 외교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일종의 이 압박을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압박을 위해서 통상 분쟁 해결 절차로 회부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거나 또는 분쟁 자체를 그대로 이끌어가면서 압박 수단으로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통상 분쟁 해결 절차의 그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부분은 뭔가 하면 사실 이제 통상 분쟁 해결 절차에서 예를 들어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WTO 협정을 해석을 하는데 협정의 많은 조항들이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컵에 물이 반이 차 있는가요? 또는 컵이 반이 비어 있습니까?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게 점점 이런 류의 판단을 요하는 조항들이 WTO 협정에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이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미중 분쟁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한쪽 시각에서 보게 되면 미국 입장이 맞고 또 반대쪽 시각에서 보게 되면 중국 입장이 맞는 것 같아요. 협정 자체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재량권을 패널이나 항소기구에 이렇게 남겨둔 부분이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패소한 국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시각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그게 지금까지 큰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WTO 협정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협정을 보면 일부는 아주 쉬워요. 일부는 이런 개념입니다. 명확해요.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또는 뭘 해야 된다.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죠. 승패가 갈리면. 결론이 나면. 그런데 일부 WTO 협정 내용들은 이런 식의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속도 제한을 55마일, 55km로 아예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스피드건으로 이 속도를 측정해서 70이다, 65km다, 70마일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위반이라는 게 그 사실관계만 확인이 되면 분쟁이 종료가 되겠죠. 그런 분쟁도 많이 있습니다. WTO 분쟁 중에. 예를 들어 반덤핑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반면에 일부 분쟁은 협정 자체가 반대쪽 국가한테 또는 WTO 분쟁을 담당하는 패널 또는 항소기구한테 또는 WTO 기구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둘 다 속도 제한 조항이에요. 이건 어떤가요? 속도가 50이다, 60이다 숫자를 준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운전자가 그 운전 상황의 여러 가지 제반 환경과 날씨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속도를 결정하라라는 식의 조항입니다. 어떤가요? 만약에 요 조항에 따라서 운전자가 과속으로 이렇게 교통경찰에 이제 제지를 당해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면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안전한 속도다. 이게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교통량이 적다. 지금은 공휴일이어서 교통량이 적다. 지금은 저녁 9시여서 저녁 7시 하는 상황이 다르다 등등 수많은 변수가 최종적인 판단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이런 류의 조항들이 WTO의 중요한 핵심 조항에 여러 군데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쉽게 승복하지 못하는 진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컵에 물이 반 차 있느냐 또 반 모자라느냐는 것을 보는 부분과 마찬가지 부분이고 일정 부분 불가피합니다. 협정 자체를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상황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둘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진폭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제 진폭을 줄여나가고 어떻게 하면 그 와중에 좀 더 신뢰할 만한 또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지금 분쟁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한번 투자 협정 또 투자 분쟁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통상 협정, 통상 분쟁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결국 국제 협력, 국제 경제 분야의 법규범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좀 어폐가 있지만 동일한 체제 내에서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점도 유사하고 또 느끼는 부분도 유사하고 강론에 들어가면 조금 다릅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유사하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투자 협정과 투자 분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통상협정, 투자협정, 투자협정도 이 국가 경제 정책의 이제 그 접촉점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지금 투자협정에 불만을 가진 많은 국가들의 지금 큰 우려사항과 관심사항이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과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